안녕하세요. 양쌤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은을 매개로 어떤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 한국, 일본 순서대로 각국의 교역 관계를 더 집중해서 들여다볼까 해요. 교과서는 99쪽, 학습지는 25번입니다. 자, 이 명나라. 명나라는 몽골족, 이 원나라를 몰아내고 한족이 중국을 재점령하면서 옛 한족 국가인 당, 송 때의 이 위상을 드높이고자 했어요. 다시금. 그래서 영락제는 영락대전 등 대규모 편찬 사업을 통해서 원나라 지배 이후에 해이해진 성략적 질서를 재정립하고자 하였고, 또 대외적으로는 프린트 보시면 나와 있죠. 그죠? 이 정화를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동아프리카까지 보냈죠. 그죠? 그래서 이 조공국을 확대함으로써 이 명나라의 위상을 또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외 관계의 큰 틀, 무역의 어떤 큰 틀을 대국을 섬기는 국가, 명을 섬기는 국가만 외교 관계를 허용하는 조공 책봉 무역을 기본으로 하게 되고 사무역은 금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에 이런 조공 책봉 관계에 들어가 있는 조선, 베트남인 대월, 류큐 등은 명의 허가하에 조공을 하여서 무역을 실시할 수 있었고, 일본과 같이 정기적인 조공을 허락받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가마부, 가마부를 이제 발급을 받아서 이제 조공을 일부 허가하기도 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이제 교역을 허가하지 않는 해금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됐어요. 바다 해자에 이제 잠그다라는 금지시키다는 금자를 써서 국경을 이제 해안선을 봉쇄하는 정책을 펼쳤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16세기 후반에 명나라 국력이 약해지고 일본과 중국 상인의 사이에서 해적을 가장한 형태의 밀무역이 성행해지면서 결국 이 이제 명나라 상인의 요청으로 이 동남아시아 반면에 이제 도안과 무역이 허용되면서 해금령이 해제가 되고, 그 이후에 많은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제 확대되면서 거주지가 이제 이게 화교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중국 사람들 중화인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화교 사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화교 사회가 그 동남아시아에서 가진 이 경제적 지분이 엄청나요. 거의 1등부터 이제 10등까지에 있는 기업,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이 거의 중국 화교인에 의한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이 화교 사회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거. 자, 그 이후 이제 이자성의 난으로 명이 멸망하고 등장했던 청. 이 청은 처음에는 청계령을 반포를 해가지고 명과 유사한 해금 정책을 실시를 했어요. 하지만 이런 청계령을 실시한 이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만, 타이완 지역에 이 반청 운동을 이끌어가던 정송공 세력이 있었죠, 그죠? 그런 정송공 세력과 이제 청나라의 어떤 백성들이 이제 결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해안선 부근에 이제 사람들을 이사시켜서 경계를 비우는 청계령을 실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이제 정성공 세력이 이제 그 복속된 이후에는 이런 천계령을 해제시켜서 자유로운 이제 대외무역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돼요. 그때 당시 또 여러분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배웠다시피 일본에서 은광이 개발되면서 아주 싼 값에 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너도나도 나가사키로 막 진출을 해가지고 막 은을 이제 사들이기 위한 중국 물품을 판매하는 그런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가 그를 통해서 이제 중국으로 은 반입이 너무 심하게 이제 되니까, 은 유출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 신패를 발급해서 무역량을 규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일본 나가사키에는
이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해서 먹던 이런 음식 중에 하나가 짬뽕이에요. 나가사키가 아무래도 해안 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런 해산물을 이용한 면 요리가 이제 등장을 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백짬뽕, 고춧가루를 넣지 않는 하얀 짬뽕을 나가사키 짬뽕이라 하는데 그게 일본에서 들어온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럼 교과서에서도 우리 주요 내용을 한번 줄치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감압을 표시를 안 하고 왔네요. 프린트에 감압 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감압의 모습은 여기 선생님 보면은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 흔히 외출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출증은 가진 사람만 이제 나가는 게 허용이 된다. 들어오는 게 허용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 줄 한번 치고 가도록 할게요.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영락제 때 정화가 이끄는 함대 등을 통해서 조공무역을 확대하고자 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조선 류큐 대월은 정기적으로 조공을 했지만 일본이나 그 외 나라들은 감합을 발급받아서 조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16세기에 들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명나라 상인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도안과 무역이 허용되면서 이때 많은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여서 지금 현재 화교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나라 때는 반총 운동을 막고자 천계령을 내렸다. 되어 있죠. 그죠? 주민들을 내지로 이사시키는 정책이다.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듯이 타이완이라고 하면 여기에요. 지도상에 바로 여기죠. 그죠? 여기에서 근거지로 활동했던 정송공 세력을 격파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해안을 잠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해제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이 일본 상인들이 나가사키로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로 이제 활발하게 진출을 하자 에도 막부에 이 은 유출이 이제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 나가는 은 유출이 심각해지니까 결국 신패를 발급해서 무역량을 규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죠. 감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이제 있냐면 중국이 발급하고 중국이 일본에게 발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패는 일본이 중국에게 발급했다는 거. 그래서 요거 약간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전이 됐다. 상황이 역전이 됐다. 이거 왜 갑자기 안 될까요? 상황이 역전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선 가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무역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교역이 주로 조공무역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그죠? 조공무역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명나라나 청나라로 들어가는 조공사절단을 따라서 이 역관이나 상인들이 많이 드나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6세기 이후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무역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여기 지도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이제 조선에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절단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의주를 중심으로 성장했던 상인 집단이 만상이고, 그리고 일본의 동네를 중심으로 이런 일본의 물건을 사고 팔아서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 동네의 내상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사이를 또 연결하는 이제 인삼을 생산해가지고 이런 청과 일본의 양쪽에 이제 이익을 취했던 이제 개성의 송상들, 이런 아이들이 대표적인 이제 사무역 집단 사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일본과의 무역에서 우리가 또 중점에서 볼 게, 일본은 바다를 통해 가는 거다 보니까 이 스시마 섬, 우리나라에서 이제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시마 섬이 아무래도 조선과의 교역에서는 가장 이제 매개가 되는 주요한 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초기 문헌이나 또는 지도에서는 이 쓰시마가 한국의 영토로 그려질 정도로 이제 가까운 곳이었고, 세종이 무역을 허락했던 이 삼포,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죠? 부산이라든지 연포, 울산이라든지 제포, 진해라든지 이쪽 지역에는 일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외관을 설치를 했는데, 이 외관에 살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스시마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스시마 사람들의 이제 DNA를 분석을 해보면 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 형질이 모두 나온다 할 정도로 이제 스시마는 되게 한국과 일본의 이 교집합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스시마 사람들은 아마 이 일본과 조선이라는 나라 중에 이 본인들의 어떤 소속을 정할 수 있었던 기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스시마는 어디 섬이에요? 일본에 소속된 섬이죠. 그럼 스시마 사람들은 왜 일본에 스스로 소속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일본의 영토가 돼버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이지만 이 스시마를 어떻게 대우했느냐가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 스시마는 조선의 입장에서는 사실 변방의 조그마한 섬에 불과하죠. 하지만 일본에서 입장에서는 조선의 문물이 들어오는 첫 출입지이자, 그리고 조선의 어떤 그 영향력을 일본에 전달해주는 중요한 소식통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도 이 스시마 섬의 사람들을 이제 이용해서 조선 땅에 들어가고, 조선통신사가 이제 들어올 때에도 조선통신사의 통역을 담당하고 에도까지의 길잡이도 이 스시마 사람들이 모두 담당을 했을 정도였고, 그리고 에도 막보가 이 연공서열을 따질 때, 그러니까 이제 그 각 지역에 있는 다이묘들을 불러들일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스시마 도주 같은 경우는 탑5에 들 정도로 중요한 인물로 대우를 했다고 하니, 이 스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선이라는 용의 꼬리가 될 값에 일본이라는 뱀 대가리가 되기를 자연스럽게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 역시 교과서에서 줄 한번 쳐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조선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중국에 정기적으로 이제 사절단을 파견했다는 거. 주로 여기 나와 있듯이 공물을 바치면 답례품을 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을 1년에 한 번 정도만 이제 들어와라라고 했는데, 조선은 이런 답례품을 얻고자 하는 이제 마음이 컸기 때문에 이제 막 1년에 한 4차례에서 10차례까지도 이제 교역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신들을 따라다니면서 역관, 통역관이죠, 그죠? 상인들에 의해서 사무역이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졌고, 또 이들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일본산 은과 명청의 비단이 교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세종 때에 이 스시마섬을 토벌하면서 이제 강경하게 왜구를 소탕을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일본 이제 그 해적들이 스시마섬이 우리나라랑 가깝다 보니까 여기를 근거지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남해안에 새 항구를 개항, 세종 때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아까 나왔던 부산, 포, 연포, 울산, 제포, 여기를 삼포로 열어주었죠. 언제? 세종 때, 그죠? 그러고 나서 외관에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일본인의 거류를 허용해주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란으로 단절됐다가 에도 막부 수리부에는 이것이 이제 교역이 재개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도 알던 그 무엇이 파견되면서 통신사가 파견이 되죠, 그죠? 그러면서 각국의 이제 양국의 이제 교류는 다시금 이루어졌는데, 일본 상인으로부터 주로 사왔던 게 유황이 있었어요. 유황 같은 경우 여러분 어디에 많이 쓰겠어요? 네, 화포, 화양을 만드는데 주로 쓰겠죠, 그죠? 그래서 되게 중요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은 화산이 많고 또 지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황의 생산, 이제 그 유황 생산량이 엄청 많은가 봐요. 계속 화면이 돌아가네요.
그런 거 나서 이제 여기서 나와 있듯이 일본과의 교류에서는 스시마본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이 통신사 갈 때는 스시마선 관리가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인삼과 홍삼으로 갑부가 된 사람들에서 대표적인 인물, 여기 보면 조선 후기 상인 만상의 대표적인 인물 임상옥이 나와 있네요. 우리 임상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다시피 당시 인삼 한 근이 금 24냥, 지금으로 따지면 5천만 원 수준이라 하니 여러분 한 근이면은 이제 여러분 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따지면 한 4, 5인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금액으로 5천만 원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삼을 조금만 들고 와서 중국에 팔면 엄청 부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경지대에서 이런 이제 중국인들이 싼 값에 인삼을 구하기 위해서 담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체로 담합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임상옥이 어떻게 했냐면 홍삼을 시가지에서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홍삼이 타고 있으니까 매물이 줄고 있다 판단해서 결국 임상옥이 부르는 값에 그 홍삼을 구매했다라는 그런 일화를 보면 그 당시 만상들이 가지고 있던 이 배포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일본입니다. 아이고. 네. 일본.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무로마치 막부가 성립된 초기에는 이제 특히 남북국을 통일했던 여러분 기억나요? 아시카가 요시미츠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남북국을 통일하고 이제 명나라에게 조공을 이제 하면서 명으로부터 일본 천황으로 책봉을 받고 명과 이제 감환무역을 실시 허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명나라가 쇠퇴하고 이제 무로마치 막부 역시 쇠퇴하면서 일본의 이제 그런 허가를 받지 않은 상인들이 이제 결국 해적이 되어서 명나라 해안을 위협하게 돼요. 이런 게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 이제 우리 중국에서 배웠던 명나라의 북로남해의 화가 그때 말하는 남해가 이때 창궐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이 일본 상인들은 당시 동남아시아까지 세력을 뻗쳐가지고 에스파냐, 포르투갈 상인과도 활발하게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투철한 카톨릭 신자다 보니까 일본 상인과 교육을 하면서 이 카톨릭까지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등장했던 에도 막부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뭐를? 이 기독교가 이제 확대되는 것을. 그래서 이런 일본 상인들의 무역을 규제하고자 뭐를 발급했냐면 수인장을 발급을 했어요. 수인장도 앞에 있는 신패나 감압처럼 이제 상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발급하는 서류이지만 이 수인장은 일본 막부가 일본 상인에게 준 거예요. 다른 나라 상인에게 준 게 아니라. 그래서 본국의 상인들의 이제 해외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인정을 가진 선박을 수인선, 이제 선박 선자로 써서 수인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제 급성장한 아이들이 네덜란드 상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상인이 이제 에스파냐, 포르투갈 상인들이 소홀 한 틈을 타서 이제 진출해 봤더니 이 휴인장 발급으로 일본 상인들의 동남아시아 진출도 이제 규제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 이제 뭐 경쟁 상대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상인이 되게 이제 신나게 무역을 독점해 갔던 이제 상황이 됐던 거예요. 여튼 이후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은 개신교 상인이다 보니까 별로 포교에 관심이 없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에도 막부가 그들만 한해서 네덜란드 상인만 한해서 인공성 대지마에서만 이제 제한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나가사키를 개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나라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조공 책봉 관계는 맺지 않았지만 조선을 통해서 끊임없이 중국의 물품들은 구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본의 싼 은을 찾아서 청나라 상인들이 그냥 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은이 중국으로 유출되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제 신패를 발급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신패를 발급했다.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랑 이제 교과서에 이제 중요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그죠? 무르마치 막부 초기에는 명나라에 조공을 해서 이제 감합무역을 허용을 받았다 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도 막부는 본국에 있는 상인들에게 휴인장을 발급해서 교역을 통제하고 이제 해금 정책을 실시했다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나가사키를 개방해서 무역을 허용했는데 이때 나가사키에 그들의 이제 무역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섬 대지마를 만든다라고 했었죠. 그죠? 마가 섬이에요, 섬. 섬도자를 마라고 읽는 거예요. 스시마. 독도 같은 경우에 다케시마라고 읽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나와 있듯이 에도 막부는 청과 조공식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청나라 상인이 나가사키 와서 교역하는 건 허용이 됐었고, 그래서 결국 너무 많은 은유출을 금지하고자 신패를 발급했다는 얘기 또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조선의 중개를 통해서 청과의 간접적인 교역도 이루어졌다라는 것. 대지마의 모습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이제 명나라의 해금 정책을 통해서 급성장한 나라로 우리가 류큐를 또 빼지 않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류큐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류큐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했던 상황에 되게 번성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변성할 수 있었냐면 이 명나라는 이제 조공의 획수를 국가마다 지정을 했는데 베트남은 3년, 일본은 10년에 한 번 정도였으나 류큐는 1년에 한 번 정도로 상당히 우대를 받았어요. 거의 조선급으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류큐는 일본의 이제 저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불과한데 이런 특혜를 이용해서 중국 물품을 사들여서 일본에 이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엄청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 잘 나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막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죠? 뭐 중국과는 광대뼈와 턱과 같은 관계고 일본과는 뭐 입수와 치와 같은 관계다. 그리고 되게 이제 조선에서도 이 해동제국기 신숙주가 쓴 글에도 이런 류큐의 모습이 남아있을 정도로 엄청 이제 교역이 활발하고 존재감 그 크기에 비해서 위상이 아주 이제 뚜렷한 나라였는데요. 그런 나라가 결국 쇠퇴했던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그죠? 이 바로 해금 정책이 완화되면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포기하면서 사무역이 발달하니까 더 이상 류큐의 중개무역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평소 이제 이 류큐의 이런 강력한 이제 어떤 강력한 이 국가의 어떤 부를 탐냈던 일본이 이제 호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1609년에 사츠마본이 이제 류큐를 침략을 하게 되고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류큐 처분이라고 해서 1876년에는 아예 이제 류큐를 강제로 변압을 해서 지금 현재의 오키나와 현으로 일본의 이제 국토로 영토로 이제 편입을 시켜버리게 돼요. 그 이후에도 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좀 평탄하지 못했던 역사를 거치게 되는데 태평양 전쟁 기억나죠, 그죠? 우리 일본이 진주만 하와이를 공습하면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 터지게 되고 그게 우리는 태평양 전쟁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이제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이후 이제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도 이 오키나와에는 주일 미군의 주둔지로 활용이 됐어요. 거의 일본의 땅이지만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1972년에 와서야 일본에 반환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키나와에 놀러 가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키나와에는 역시 아직도 미군 이제 기지가 남아 있어요. 이걸 이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 가면 되게 외국의 성향이 물씬 풍겨요. 또 일본 고유의 전통보다는 이 류큐 왕국의 흔적이 더 많이 남아 있어서 되게 일본 속에서에도 외국이다라는 평을 받는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각국의 교류의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다음 그 중에서 특히 감합, 심패, 휴인정과 같은 무역 통제 정책들과 명예해금용으로 중개무역 국가로 성장했던 UQ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이제 4단원 각국의 개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